2019년 중동에서 아랍어와 영어만 쓰던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당황했고 학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주목했고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지금부터 중동 청소년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국제학교 언어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영어와 아랍어, 그리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전통적인 제2외국어 교육이 제 업무의 중심이었죠. 당시 중동의 10대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구, 대중문화를 소비했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빌리, 아일리시 같은 영미권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가 재생 목록의 상위를 차지했어요. 언어 선택도 당연히 영어 중심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미국이나 영국 대학에 진학하길 원했고, 학교는 토플과 IELTS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2017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두바이 국제학교 학생 라마가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한글 자막이 달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었죠. 이거 뭐야? 물었더니 라마는 K-팝이요. 요즘 다들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10대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으니까요. 하지만 2018년 말 리야드의 한 사립학교에서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음악 장르라는 질문에 응답자 320명 중 127명이 K-팝을 선택한 겁니다. 영미팝의 214명에 이어 2위였어요. 스페인어권 음악이나 프랑스 샹송을 제치고 말이죠. 저는 이걸 단순한 유행으로 봤습니다. 음악 취향은 빠르게 바뀌니까요. 하지만 그해 겨울 학교 도서관 사서가 제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대출이 갑자기 늘었어요. 작년엔 한 권도 안 나갔는데 이번 학기엔 8권이나 빌려갔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어라니요. 중동에서요. 2019년 3월 아부다비 교육청이 주최한 국제언어 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커리큘럼 짜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학생들이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어 학습 앱, 유튜브에는 아랍어 자막이 달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아랍 청소년들이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올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오빠. 댓글도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언어학습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동 10대의 언어 선택이 바뀌고 있다. 원인 불명. 추적 필요. 그로부터 3주 뒤, 제 메일함에 카타르 도하 국제학교 교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개설을 청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두바이 시내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어 코너에 한국어 교재가 3권 진열돼 있었어요. 2017년엔 한 권도 없었는데 말이죠.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잘 팔려요? 네. 요즘 젊은 손님들이 자주 찾아요. 특히 한글 쓰기 연습장이요. 저는 그 교재를 한 권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펼쳐봤죠. 책 첫 페이지에 한글 자모표가 나왔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모음은, 아, 야, 여. 저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이 구조가 아랍어나 영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음절 단위로 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 나, 다, 라.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였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단순함이 매력일까요?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콘텐츠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배우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학생은 사우디 리야드의 15살 소녀 노라였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물었죠. 노라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서요. 번역 자막은 느낌이 안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노라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영어보다 훨씬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가 쉬운데요? 글자요. 영어는 A, B, C를 외워도 단어 읽기가 어려운데 한글은 기억, 니은만 알면 바로 읽혀요. 가, 나, 다처럼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각도였어요. 두 번째 학생은 두바이의 17살 남학생 오마르였습니다. 그는 케이팝 팬이 아니었어요. 저는 게임 때문에 시작했어요. 한국 게임이요. 채팅할 때 한국어를 쓰면 더 빨리 친해져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랍어나 영어로는 안 돼요? 되긴 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한글로 쓰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배웠죠. 오마르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이었어요.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대화창이 스크롤했습니다.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기본은 돼요. 처음엔 번역기 썼는데 지금은 그냥 읽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이라니요. 세 번째 학생은 카타르의 16살 소녀 파티마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팬이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었어요? 한글이요.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파, 티, 마. 아랍어로는 복잡한데 한글은 금방이에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공통점을 찾았어요. 콘텐츠가 계기였지만 학습을 지속하게 만든 건 한글의 구조적 단순함이었습니다. 음소와 표기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방식. 이건 아랍어나 영어와 달랐어요. 저는 그날 밤 두 번째 가설을 추가했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지만 한글이 그들을 붙잡았다. 이제 이걸 언어학적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언어학 교수 2명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2019년 5월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바이, 리야드, 도하, 아부다비 4개 도시의 국제학교와 사립학교를 돌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났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어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지는 두바이의 한 국제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2외국어 신청서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만 있었는데 올해는 한국어 요청이 47건이나 들어왔어요. 전체 신청의 18%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 보류했습니다. 교사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으니까요. 그 학교 복도를 걷는데 벽에 붙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 자치회 공지사항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어 동아리 창립 멤버 모집이었습니다. 신청서가 20장 넘게 붙어 있었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오후에는 리야드의 여자 사립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책장 한쪽에 한국어 관련 책이 12권 꽂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학생들 요청으로 구입했어요. 지금은 전부 대출 중입니다. 대기자만 30명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학생 레일라는 제게 노트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한글 쓰기 연습장이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죠. 선생님, 이거 봐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쓸 수 있어요. 제 이름도요. 레일라는 페이지 맨 아래에 레일라를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레, 일, 라. 틀리진 않았지만 받침 표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레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요. 영어는 철자가 너무 복잡한데 한글은 규칙만 알면 금방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콘텐츠가 시작이었지만 학습 지속의 이유는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도하의 한 국제학교 교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 교사였어요. 요즘 학생들이 프랑스어 수업에 집중을 안 해요. 쉬는 시간엔 한국어 앱만 들여다보고요. 듀오링고라는 앱이에요. 저는 즉시 그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한국어 코스가 있었고 아랍어 인터페이스도 지원했어요. 앱을 실행해봤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한글 자무 익히기였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터치하면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이었죠. 아, 야, 여. 화면에 음절이 조합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어요. 기억과 아가 만나면 가, 니은과 어가 만나면 너.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그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레슨 5개를 완료했어요.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죠. 나, 너, 우리, 사랑. 저는 놀랐습니다. 30분 만에 이 정도라니요.
영어나 프랑스어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부다비 대학의 언어학 교수 하산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랍어와 영어의 음운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저는 제 관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학생들이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읽기와 쓰기가요. 왜 그럴까요? 하산 박사는 칠판에 아랍 문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아랍어는 자음 중심 언어입니다. 모음은 부호로 표시하거나 생략하죠. 독자가 문맥으로 유추해야 해요. 그래서 읽기 학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적었어요. 트루였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괴리가 심하죠. G, H를 알아도 이 단어를 스루로 읽는다는 걸 외워야 해요. 그러고는 한글 가를 적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단위로 조합됩니다. 기역과 알을 알면 가를 즉시 읽을 수 있어요. 예외 규칙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학습자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이죠. 저는 메모를 빠르게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산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아랍어 사용자가 한글을 배우면 표음 문자의 명확함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 학습자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불규칙성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달간 인터뷰한 학생은 총 63명이었어요. 그중 58명이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3가지로 나뉘었죠. 첫째, 글자와 소리의 일치. 둘째, 음절 조합의 직관성. 셋째, 예외 규칙의 부재.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은 K-팝과 드라마로 한국어를 알게 됐지만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때문에 계속 배운다.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어요. 언어 시스템 자체가 학습 동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2외국어로 배우고 싶은 언어, 항목에서 한국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어를 제쳤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조적 수요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고요. 학생들 요청만으론 과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육행정은 느리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6월 초, 저는 두바이 시내 카페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관찰했습니다. 학생 6명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그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반복 재생하며 연습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받침 발음 완벽하게 하기예요. 강, 방, 당 이런 거요. 다른 학생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구글 문서에 받침 목록이 정리돼 있었어요. 기역 받침, 니은 받침, 디귿 받침, 리을 받침. 각각의 발음 규칙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어요? 저는 석 달째예요. 이제 드라마 자막 60%는 이해돼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2달인데 간단한 문장은 쓸 수 있어요. 한글이 진짜 쉬워요. 저는 그들의 노트를 봤습니다. 한글로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언어학습 운동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반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동 청소년의 자발적 한국어 학습 현상 콘텐츠에서 문자 체계로였어요. 2019년 7월,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리야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패턴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교사의 허락을 받아 학생 15명이 메시징 앱 언어 설정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그중 9명이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해놨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인 17살 학생 아흐메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 키보드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왜 한국어 키보드까지 깔았어요? 아흐메드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인스타 DM 할 때 써요. 한글로 치면 더 빨라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랍어보다요? 네, 진짜예요. 아흐메드는 시연을 해줬습니다. 화면에 한글 키보드가 나타났어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배열이었죠. 기역, 니은, 디귿이 왼쪽에, 아, 야, 여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안녕하세요를 칠게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 니은, 이응, 아, 니은, 기역, 시옷, 이응,
요.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아랍어로 같은 말을 쳐볼게요. 아흐메드는 언어를 전환했습니다. 아랍 문자 키보드가 나타났죠. 그는 마르하반이라는 인사말을 입력했어요. 소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별 차이 없는데요? 제가 말했죠. 아흐메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짧은 단어는 그래요. 근데 긴 문장은 달라요. 한글이 훨씬 빨라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요? 아랍어는 자음만 치고 나중에 모음 부호를 추가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은 한 번에 끝나요. 기억의 일을 누르면 바로 가가 나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두바이로 돌아와 언어 입력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직접 타이핑을 해봤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분쯤 연습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쳤습니다. 아, 니은, 이응, 아, 니은. 5번의 타건으로 안녕이 완성됐어요. 영어로 헤어를 치려면 5글자를 눌러야 하는데 소요 시간은 비슷했죠. 하지만 더 긴 문장을 쳐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조합되니까 예측 입력이 정확했어요. 저는 메신저 앱을 열어 테스트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를 입력했어요. 14번의 타건이었습니다. 영어로 The weather is nice today를 치면 26번이죠. 공백 포함하면 31번이었어요.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부다비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라시드 박사였어요. 그는 다국어 입력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저는 제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학생들이 한글 키보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시드 박사는 칠판에 표를 그렸습니다. 언어마다 입력 효율이 다릅니다. 아랍어는 우에서 좌로 쓰고 연결형 문자라 맥락에 따라 글자 모양이 바뀌죠. 영어는 좌에서 우로 쓰지만 철자가 길어요. 한글은 음소 조합형이라 타건 수가 적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차이가 큽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키보드 배열이 중요하죠. 한글은 자무 24개만 배치하면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효율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 이해됐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두바이 시내 쇼핑몰에서 10대 그룹을 관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휴대폰 화면을 친구에게 보여줬죠. 이거 봐. 한국 친구가 보낸 메시지야. 화면엔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로 답장해요? 네. 번역기 안 쓰고 직접 쳐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한 달 정도 연습하니까 익숙해졌어요. 학생은 휴대폰을 조작해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라는 문장이 3초 만에 완성됐죠.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게임 채팅할 때 한글 써요. 한국 게임이요. 영어로 치면 느린데 한글은 빨라요. 무슨 게임인데요? 배틀그라운드요. 팀원이 한국 사람이면 한글로 대화해요. 빨리 쳐야 이기거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게임까지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봤습니다. 아랍어권 청소년들이 모인 포럼이었어요. 한글 입력 팁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한글 쌍자음 빨리 치는 법, 받침 입력 실수 줄이기, 자동 완성 설정하는 방법,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었죠.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위즈 영어. 어느 게 더 빨라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란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글이 빨라요. 타건 수가 적어요. 영어가 익숙해서 영어가 빨라요. 둘 다 비슷한데 한글이 재미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주 리야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20명을 모았어요. 과제는 간단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해보세요. 시간을 재겠습니다. 문장은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였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영어로 The weather is really nice today를 입력하는데 평균 8초가 걸렸어요. 한글로는 평균 6초였습니다. 약 25% 빠른 셈이었죠. 물론 학생들의 영어 숙련도가 더 높았는데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생각한 대로 바로 쳐지는 느낌이에요. 영어는 철자를 떠올려야 하는데 한글은 소리만 알면 돼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적어요. 영어는 스펠링 틀릴 때가 많은데 한글은 거의 안 틀려요. 저는 이 반응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입력 효율성이었어요.
콘텐츠 소비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체감한 겁니다. 읽기뿐 아니라 쓰기도 쉬웠던 거죠. 8월 초, 저는 카타르 도하에서 한글 타이핑 대회를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였어요. 참가자는 12명이었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주어진 한글 문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기였어요. 우승자는 16살 소녀 마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50음절을 28초 만에 입력했어요. 오타는 하나도 없었죠. 대회 후 인터뷰에서 마리암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리듬이 있어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반복되니까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영어는 그런 리듬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듬이라니요. 언어를 음악처럼 느끼는 거였어요. 저는 마리암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어요? 매일 30분씩 석 달 했어요. 처음엔 느렸는데 지금은 아랍어보다 빨라요. 저는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우위였어요. 핵심 내용은 3가지였죠. 첫째, 음소 조합 방식으로 타건수 감소. 둘째, 철자와 발음 일치로 오타율 감소. 셋째, 자모 배열의 효율성으로 학습 곡선 완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글 입력에 익숙해지면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갈까요? 저는 다음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글 사용의 확장 가능성이었어요. 9월 중순, 저는 아부다비의 한 국제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한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나의 꿈이었죠. 본문도 한글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고 있네요? 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한국어 일기예요. 매일 써요. 왜 한글로 써요? 영어나 아랍어로 쓰면 선생님이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한글은 아무도 못 읽으니까 비밀 일기가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리한 활용법이었어요. 다른 학생은 한글로 노래 가사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K-팝 가사를 아랍어로 옮기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한글 가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은 돼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미 실용 수준이었어요. 그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은 한글을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 소비에서 생산으로 전환 중이다. 이건 예상보다 빠른 변화였어요. 저는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 궁금했습니다. 2019년 10월, 저는 우연히 흥미로운 온라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두바이 국제학교 학생 파티마가 제게 링크 하나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클릭하니 디스코드 서버였습니다. 이름은 아랍 한글 러너스였죠. 서버 안에는 회원이 238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10대들이었어요. 채널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죠. 초급 질문방, 중급 문법방, 고급 독해방, 자유 대화방. 각 채널마다 대화가 활발했습니다. 저는 초급 질문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올렸어요. 받침 리을이랑 리을 받침이 발음이 같나요? 3분도 안 돼 답변이 달렸습니다. 같아요. 둘 다 L 소리예요. 예를 들어 물, 말, 뭘 이렇게요. 질문자가 감사 이모티콘을 남겼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쌍기역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답변이 또 빠르게 올라왔어요. 까처럼 세게 터뜨려요. 기역보다 강하게요. 까치, 꼬리, 뿌리처럼요. 예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학생들끼리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중급 문법방에서는 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은는이랑 이가의 차이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 답했어요. 은는은 주제 표시고 이가는 주어 표시예요. 저는 학생이에요에서 느는 주제, 이에요의 이는 서술어 연결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문법 용어까지 쓰고 있었어요. 저는 파티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우디에 사는 친구요. 작년 8월에 시작했대요. 처음엔 친구 5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요.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끼리요. 모더레이터가 10명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저는 서버 규칙을 읽어봤습니다. 1점 서로 존중하기, 2점 한글로만 대화하기 초급방 제외, 3점 욕설 금지, 4점 광고 금지, 5점 질문엔 친절하게 답하기. 간단했지만 명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켜지고 있었죠. 자유대화방에서는 학생들이 한글로 일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수학시험 잘 봤어. 축하해.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문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야드에서 비슷한 사례를 더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한글사랑 리야드였어요. 팔로워가 1200명이었습니다. 매일 한글 학습 콘텐츠를 올렸죠. 오늘의 단어, 오늘의 문법, 오늘의 표현. 게시물마다 아랍어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계정 운영자는 18살 학생 자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 인터뷰했어요. 왜 이 계정을 만들었어요? 자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서요. 한글 어떻게 배우냐고. 매번 설명하기 힘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게시물 하나가 공유되면서 팔로워가 확 늘었죠. 지금은 사우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봐요. 자말은 휴대폰을 꺼내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에서 온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요? 유튜브에서 배운 걸 정리해요. 그리고 직접 써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하죠. 제가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니까요. 자말의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댓글마다 감사 인사가 달려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아부다비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관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였어요. 카페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14살부터 19살까지 다양했죠. 모임은 한글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준비해온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오늘은 존댓말 연습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학생들은 돌아가며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틀리면 다시 읽었습니다. 옆 사람이 교정해줬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같은 말인데 말하다, 말씀하시다, 여쭙다로 나뉘어요? 다른 학생이 설명했어요. 상대방에 따라 달라져요. 친구한테는 말하다, 선생님한테는 말씀하시다. 내가 물을 땐 여쭙다예요. 복잡하네요. 맞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모임 후반부엔 게임을 했습니다. 한글 끝말잇기였어요. 사과, 과자, 자동차, 차례. 학생들은 웃으며 단어를 이어갔습니다. 막히면 휴대폰으로 사전을 검색했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저는 모임이 끝난 뒤 주최자 라일라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임 자주 해요? 한 달에 2번이요. 더 자주 하고 싶은데 다들 학교 일정이 바빠서요. 계속할 계획이에요? 네. 내년엔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글 배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11월 초, 저는 온라인 학습 도구의 활용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은 듀오링고, 맵라이즈, 링고디어였어요. 모두 한국어 코스를 제공했고 아랍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했죠. 한 학생은 유튜브 채널 토크투민 코리안을 추천했습니다. 여기 영상이 진짜 좋아요. 천천히 설명해줘요. 자막도 영어, 아랍어 둘 다 있고요. 저는 확인해봤어요. 채널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습니다. 댓글엔 아랍어가 많았죠. 다른 학생은 한글 학습 웹사이트 How to Study Korean을 썼습니다. 문법 설명이 자세해요. 예문도 많고요. 무료라서 좋아요. 저는 사이트를 둘러봤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교육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학습 생태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학생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가르쳤습니다. 교사가 없어도 배움은 일어나고 있었죠. 11월 중순, 저는 카타르에서 온라인 한글 퀴즈 대회를 관찰했습니다. 학생 주도로 기획한 행사였어요. 참가자는 32명이었죠. 플랫폼은 카우시였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첫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받침이 다른 것은? 밥밤방박. 학생들은 빠르게 답을 골랐어요. 정답은 번이었습니다. 박은 기역 받침이고 나머지는 비음이에요. 해설이 화면에 떴죠. 10번째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높임말로 바꾸세요. 할아버지가 밥을 먹어요. 선택지는 드세요, 잡수세요, 먹으세요, 드십니다였어요.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정답은 잡수세요였죠. 드세요도 높임말이지만 잡수세요가 더 높은 표현이에요. 학생들은 메모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우승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유세프였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매일 1시간씩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고, 앱하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요. 목표가 뭐예요? 내년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때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습 커뮤니티는 최소 5개 이상 확인됐어요. 회원수는 총 800명이 넘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3개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죠. 모두 학생 주도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동 청소년의 한글 학습은 제도권 밖에서 자생적으로 확산 중이다. 또래 네트워크가 교육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 이건 전례 없는 현상이었어요. 언어 교육이 상향식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저는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제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학생들이 이미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 흐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일단 관찰하세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지원 방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는 메모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학습의 미래는 학생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저 따라가면 됐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은 이미 한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죠. 다음 단계가 궁금해졌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두바이 대학 언어학과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중동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현상이었어요. 청중은 대부분 교수와 교사들이었죠. 저는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중간,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이해합니다. K-팝 때문이죠. 하지만 왜 계속 배우나요? 유행은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글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표가 나타났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였어요. 한글은 이 24개 기호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인데 발음 규칙이 수백 개예요.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죠. 청중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영어 단어 read를 보세요. 현재형은 read, 과거형은 read로 읽습니다.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달라요. 반면 한글 읽다는 항상 읽다로 읽힙니다. 글자가 곧 소리예요.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학생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퍼즐 같아요. 조각을 맞추면 글자가 되어야 하는 말이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기억의 하를 더하면 가, 기억의 어를 더하면 거. 패턴이 명확하죠. 세미나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가 물었어요. 아랍어도 규칙적인데 왜 한글이 더 쉽다고 느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랍어는 자음이 중심이고 모음은 보조 부호로 표시됩니다. 읽을 때 문맥을 파악해야 하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동등하게 표기돼요. 한눈에 소리가 보입니다. 그날 저녁, 이하드의 한 학생 그룹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10명이 참여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첫 번째 학생 사라가 답했습니다. 받침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신기했어요. 하나의 글자 안에 3개 소리가 들어가요. 다른 학생 오마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쌍자음이요. 기억이랑 쌍기억은 같은 소리인데 세기만 달라요. 영어는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한글은 섬세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의문론적 특징까지 인식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학생 레일라는 모음 체계를 언급했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규칙적이에요. 세로의 하나 차이로 소리가 바뀌죠. 배우기 쉬웠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체계성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2월 초, 저는 아부다비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적 없는 학생 30명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한글 자모표와 기본 조합 규칙을 30분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단어 읽기 테스트를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명 중 28명이 가, 나, 다, 라 말을 정확히 읽었어요. 23명은 사랑, 학교, 친구도 읽었습니다. 30분 만에요. 저는 비교를 위해 같은 학생들에게 일본어 히라가나를 가르쳐봤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학생은 15명에 불과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에요. 자음 모양도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 들었어요. 기억은 혀 모양, 이해는 이 모양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유튜브요. 한글 창제 원리 설명하는 영상이요. 학생들은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카타르 도하의 언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언어 교사 아미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도 포기율이 낮아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요. 프랑스어나 중국어는 3개월 안에 절반이 그만두는데 한국어는 80%가 6개월 이상 계속해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나는 답했습니다. 초반 성취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한글은 배우자마자 읽고 쓸 수 있어요. 중국어는 한자 100개를 외워도 문장 하나 읽기 어렵죠. 프랑스어는 동사 변화가 복잡하고요. 한글은 빠르게 실력이 느는 게 보여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습에서 초기 동기 유지가 중요하니까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빠른 성취를 가능하게 했어요. 기억, 이음만 알아도 가나를 읽을 수 있었죠. 이게 학습자를 붙잡았습니다. 2월 중순, 저는 사우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어요. 응답자는 150명이었죠.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1위는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였어요. 38%였습니다. K-팝 좋아해서는 2위로 32%였죠. 3위는 친구들이 배워서였습니다. 18%. 4위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어서로 12%였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 이제 주요 동기가 됐다는 거요. 콘텐츠는 계기였지만 구조가 지속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응답자 중 한 명인 18살 학생 칼리드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글이 왜 쉽다고 생각해요? 칼리드는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페이지엔 한글 조합 원리가 도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1172개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계산해봤어요. 실제로 쓰는 건 2000개 정도고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영어는 알파벳 26개로 단어 수십만 개를 만드는데 철자가 불규칙하잖아요. 한글은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8살 학생이 한글의 조합문적 효율성을 스스로 분석한 겁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스스로 연구했어요. 재밌어서요. 한글은 수학 같아요. 공식이 있고 답이 딱 나와요. 칼리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월 초, 저는 두바이에서 한글 쓰기 워크숍을 관찰했습니다. 학생 주도 행사였어요. 참가자는 25명이었죠. 강사는 19살 학생 마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2년째 배우고 있었어요. 마리암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죠. 이 글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히, 아, 니은, 초성, 중성, 종성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모든 한글을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은 노트에 따라 썼습니다. 이제 각자 이름을 한글로 써볼게요. 마리암이 말했어요.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자기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글 표기를 찾아 노트에 옮겼죠. 사라, 오마르, 파티마. 글씨가 서툴렀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글은 네모 안에 쓰나요? 마리암이 답했어요. 효율 때문이에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죠. 알파벳은 가로로 길게 늘어나는데 한글은 세로로 쌓아요. 공간 절약이에요.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워크숍 후 저는 마리암과 대화했습니다. 한글을 왜 좋아해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요.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한글은 배울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받침 발음 규칙, 여는 법칙, 경음화. 어렵지만 논리적이에요. 이해되는 순간이 짜릿해요.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단순히 쉬운 언어로만 보지 않았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퍼즐처럼 맞춰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죠. 3월 말, 저는 조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이 한글을 계속 배우는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표음 문자의 직관성. 둘째, 음절 조합의 규칙성. 셋째, 학습 초기의 빠른 성취감.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중동 학습자들에게 언어 학습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아랍어의 문맥 의존성과 영어의 철자 불규칙성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글의 표음성과 체계성은 신선한 충격이다. 이것이 학습 지속의 핵심 동력이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글을 완전히 습득하면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갈까요? 저는 다음 단계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4월, 저는 아부다비 국제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한글로 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제목이었죠. 아랍어와 영어 설명 아래 한글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실로 찾아갔습니다. 포스터를 만든 학생은 17살 라마였어요. 왜 한글을 넣었어요? 라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국어 배우는 친구가 많아요. 30명쯤 돼요. 그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교내 공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라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봐요. 학생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대화가 영어, 아랍어, 한글로 섞여 있었어요. 내일 회의 몇 시예요? 3시요. 고마워요. 마지막 문장이 한글이었죠. 자연스럽게 섞었어요. 한글 아는 애들끼리는요. 그날 오후 리야드에서 비슷한 사례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 카페 직원이 메뉴판에 한글을 추가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초콜릿 케이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넣었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이 한글 읽는 거 재미있어해요. SNS에도 올리고요. 홍보 효과가 있어요. 저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글이 상업 본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다음 주 저는 두바이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한글 간판을 찾았어요. 3곳을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문구점, 옷가게. 모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매장이었죠. 문구점 주인과 대화했습니다. 한글 스티커 잘 팔려요? 네, 특히 10대들이 좋아해요. 노트에 붙이고 휴대폰 케이스에 붙이고요. 한글 디자인이 예쁘대요. 진열대엔 사랑, 행복, 꿈, 희망 같은 단어가 적힌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5월 초, 저는 온라인에서 더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아랍 한글을 검색했어요. 게시물이 5,0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중동 청소년들이 한글로 쓴 글이었죠. 일기, 시, 짧은 감상문. 한글이 표현 도구가 된 겁니다. 한 게시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디 학생이 쓴 한글 시였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요. 나의 꿈도 빛나요.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감정은 전달됐습니다. 댓글엔 예뻐요. 감동이에요. 화이팅 같은 한글 반응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한글로 시를 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랍어로 쓰면 가족이 볼 수 있어요. 영어로 쓰면 선생님이 볼 수 있고요. 한글은 저만의 언어예요.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자유로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사적 공간이 된 거였어요. 5월 중순, 저는 카타르에서 한글 독후감 대회를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행사였어요. 참가자는 18명이었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책을 읽고 한글로 감상문 쓰기. 분량은 300자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16살 소녀 살마였습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를 읽었어요. 감상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책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요. 주인공은 고기를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지만 주인공은 자기 선택을 지켜요. 나도 용기를 배웠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17살 소년 압둘라였어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의 삶을 보여줘요. 한국이랑 사우디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자들이 힘들게 살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 후 심사위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도 학생이었어요. 19살 마지드였죠. 다들 잘했어요. 한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문법이 정확해요. 표현도 다양해요.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회 후 마지드와 인터뷰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글을 배웠어요? 3년 전이요. 2017년부터요. 처음엔 노래 가사만 읽었는데 지금은 책도 읽어요. 소설이랑 에세이요. 어려운 책도 읽어요? 네. 사전 찾아가면서요. 한 페이지에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어요. 6월 초, 저는 두바이에서 한글 번역 동아리를 만났습니다. 학생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활동 내용은 한국 노래 가사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거였죠. 번역본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리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직역보다 의역을 해요. 한국어 느낌을 아랍어로 살리려고 노력하죠. 쉽지 않아요. 한국어 표현이 독특해서요. 예를 들어 보고 싶다는 영어로 I miss you인데 느낌이 달라요. 아랍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들의 번역본을 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이었어요. 원문과 아랍어 번역이 나란히 있었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아랍어 번역은 였습니다. 저는 아랍어를 몰랐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번역 조회수가 얼마나 돼요? 15만이요. 댓글도 1000개 넘어요. 아랍어권 팬들이 고마워해요. 이해하기 쉽대요. 사라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와 아랍어 사이에서요. 6월 중순, 저는 아부다비에서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을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는 20명이었어요.
강사는 현지 아랍인 예술가 라시드였죠. 그는 한글을 예술로 접근했습니다. 한글은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직선, 곡선, 점, 이 세 요소로 모든 글자를 만들어요. 아랍 서예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라시드는 붓으로 사랑을 썼습니다. 획이 굵고 강렬했어요. 이렇게 쓰면 힘이 느껴지죠. 학생들은 각자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한글을 썼어요. 꿈, 희망, 평화. 글씨가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를 쓰고 웃었어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한글은 쓸수록 예뻐져요. 워크숍 후 전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씨를 벽에 붙였어요. 20개의 한글 작품이 나란히 걸렸죠. 부모들이 와서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글이요. 한국 글자예요. 예쁘네요. 부모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이제 실용을 넘어 예술이 됐어요. 학생들은 한글로 읽고, 쓰고, 표현하고, 창작했습니다. 언어가 삶의 일부가 된 겁니다. 10월 초,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글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교내 게시물, 상업 간판, SNS 게시글, 독후감, 번역, 예술 작품. 6개 영역에서 한글이 활용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생활화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중동 청소년들은 한글을 도구로 삼았다. 의사소통, 자기표현, 창작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언어학습의 최종 단계인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을 계속 쓸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저는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8월, 저는 두바이 국제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자녀의 제2외국어 선택이었어요. 참석자는 40명 정도였죠. 교장 선생님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프랑스어나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다른 어머니가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어는 취미 수준 아닌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발언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어를 2년째 배워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딸이 한글 배우면서 언어학습 자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어 성적도 올랐고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도 비슷해요. 한글 배우면서 문자 체계에 관심이 생겼대요. 아랍어 문법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계기가 된 거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회의 후 저는 그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이름은 파티마였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파티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줬어요. 문법은 틀렸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표현이구나. 9월 초, 저는 리야드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관찰했습니다. 주제는 다언어 교육의 새로운 경향이었어요. 발표자 중 한 명이 한국어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어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가치가 있나요? 발표자가 답했어요. 가치는 학생들이 만듭니다.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고려해야죠. 중요한 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교육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연수 후 몇몇 교사들이 모여 대화했습니다. 저도 합류했어요. 한 영어 교사가 말했습니다. 제 반 학생 중 한국어 배우는 애들이 언어 감각이 좋아요. 영어 발음도 정확해졌어요. 한글 배우면서 음소 인식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아랍어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느껴요.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 아랍어 모음 부호를 더 잘 이해해요. 표현 문자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글 학습이 다른 언어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9월 중순, 저는 카타르 교육부 관계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선호하는 제2외국어, 항목에서 한국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제친 거였죠.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에요. 방과 후 수업 형태로요. 정식 과목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하지만 학생들 요구를 완전히 외면할 순 없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육행정은 신중했지만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10월 초,
저는 아부다비에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신문사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어 열풍이 진짜인가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 조사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한국어를 학습 중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오프라인 모임 참가자, 학교 동아리 멤버를 합친 수치예요.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요? 한글의 학습 용이성과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 결합된 결과예요. K-팝이 문을 열었고 한글 구조가 학생들을 붙잡았죠.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현재로선 상승세예요. 단기 유행으로 보기엔 지속 기간이 길어요. 그 인터뷰는 다음 주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중동 청소년, 한글에 빠지다였어요. 기사엔 학생 인터뷰와 사진이 실렸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아이도 배워요. 신기하네요. 한글이 그렇게 쉬운가요? 10월 중순, 저는 두바이 서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따로 생긴 겁니다. 작년엔 3권이었는데 이제는 15권이었어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서점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늘렸어요? 지난달이요. 수요가 계속 늘어서요. 한 달에 30권 정도 팔려요. 젊은 손님들이 주로 사고요. 잘 팔리는 책은 뭐예요? 초급 한글 쓰기랑 기초 회화책이요. 독학용으로 많이 찾아요. 저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책은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11월 초, 저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학부모 포럼을 관찰했습니다. 주제는 자녀 교육의 미래였어요. 한 강연자가 언어 교육을 다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게 배워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선택하죠. 한국어 학습이 좋은 예예요. 청중 중 한 아버지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취업 시장에서 인정받나요? 강연자가 답했어요. 언어의 가치는 시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얻는 학습 능력, 문화 이해, 자기 주도성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다른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제 딸은 한국어 배우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 대학 가고 싶대요. 저는 진로를 못 정했는데 지금은 확실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포럼 후 저는 그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딸이 정말 한국 대학 갈 계획이에요? 네, 진지해요. 이미 대학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토픽 시험도 준비 중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어학습이 진로 계획으로 이어진 겁니다. 11월 중순, 저는 온라인 여론을 분석했습니다. 아랍어권 SNS에서 한국어 학습 관련 게시물을 검색했어요. 긍정적 반응이 68%, 중립이 24%, 부정이 8%였습니다. 작년엔 긍정 45%, 부정 28%였죠.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긍정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해요. 언어 하나 더 배우는 건 좋아요. 한글 정말 쉽대요. 미래엔 한국어도 중요할 거예요. 부정 댓글은 주로 실용성 없다. 유행일 뿐이었죠. 하지만 비율이 줄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회적 수용도가 상승 중이다. 부모, 교사, 언론, 대중의 인식이 회의에서 인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글 학습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12월 초, 저는 아부다비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제목은 중동 청소년의 자발적 언어 학습 사례 연구였어요. 청중은 교육학과 학생들이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 현상이 다른 언어로도 확산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한글의 경우는 특수해요. 배우기 쉬운 구조와 매력적인 콘텐츠가 동시에 있었죠. 다른 언어는 둘 중 하나만 갖춘 경우가 많아요. 일본어는 콘텐츠는 있지만 문자가 복잡하고, 에스페란토는 쉽지만 콘텐츠가 없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현상이 얼마나 갈 거라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5년은 지속될 거예요. 이미 학습자 커뮤니티가 형성됐고, 사회적 인정도 얻었어요. 이제는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요. 특강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세요. 또래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중동 청소년의 한글 학습은 개인 취미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됐다. 주변의 인식 변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글은 이제 중동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로 자리 잡았다.
2021년 3월, 저는 두바이 국제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인 마리암이 졸업 연설을 했어요. 그녀는 3년 전 제가 처음 인터뷰했던 학생이었죠. 마리암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중 가장 특별한 건 한국어였어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마리암은 계속했어요. 처음엔 노래 가사 이해하려고 시작했어요. 재미로요. 근데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요. 한국어로 생각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올가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요. 국제학과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가능했어요. 3년 전 K-팝 듣던 제가 지금 한국대학에 가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마리암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문을 열어주죠. 새로운 세계로요. 졸업식 후 저는 마리암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마리암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감이요. 제가 뭔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한글 배우면서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잘 적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랍 학생들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은 안 겪게요. 한국어 튜터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책 쓰고 싶어요. 아랍 소녀가 한글 배워서 한국 간 이야기요. 4월 초, 저는 리야드에서 1년 전에 만났던 학생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15명 중 13명이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2명은 그만뒀죠. 왜 그만뒀어요? 한 학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재미없어졌어요. K-팝 관심 떨어지니까요. 계속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해요? 17살 노라가 답했어요. 이제 습관이에요. 매일 한국어로 일기 쓰거든요. 안 쓰면 이상해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됐어요. 18살 칼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게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려면 한국어 필요해요. 이젠 영어보다 편해요. 16살 살마는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 아랍어 번역가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 계속 늘어나는데 아랍어 번역은 부족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취미가 진로가 된 겁니다. 4월 중순, 저는 카타르에서 한글 학습 2주년 기념 모임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행사였어요. 참석자는 40명이었습니다. 2년 전 시작한 커뮤니티가 이만큼 커진 거죠. 행사는 한글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글 배운 지 2년 되는 날이에요. 처음엔 기억, 니은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 모여서 한국어로 대화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언어학에 관심 생겼어요. 대학에서 언어학 전공할 거예요.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른 학생이 이어 발표했어요. 저는 한국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중동지사요. 한국어 할 줄 아는 현지인이 필요할 거예요. 행사 마지막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케이크 위에 한글로 2주년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성장이었죠. 5월 초, 저는 아부다비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다시 참석했습니다. 1년 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번엔 한국어 수업 개설을 요청하는 학부모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대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교장이 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교사 확보가 어려워요.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한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학생들끼리 가르치게 하면 어때요? 고학년이 저학년 가르치는 거요. 또래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범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도 변하고 있었어요. 5월 중순, 저는 두바이 서점에서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랍인을 위한 한글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자는 사우디 출신 청년 작가였죠. 책을 펼쳐보니 아랍어로 쓴 한글 학습서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상세했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잘 팔려요? 네. 출간 한 달 만에 300권 팔렸어요. 재고 떨어져서 재입고 대기 중이에요. 저는 책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읽어봤죠. 저자 서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3년 전 우연히 한글을 접했습니다. K-팝 때문이었죠.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거요. 아랍어 사용자에게 이 아름다운 문자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6월 초,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년간의 조사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중동 청소년들은 K-팝으로 한국어를 알았지만 한글 구조 때문에 계속 배웠다. 둘째, 한글의 표음성과 규칙성이 아랍어와 영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 셋째, 자발적 학습 커뮤니티가 교육 시스템을 앞서갔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중동 청소년의 한글 학습은 21세기 언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 콘텐츠가 동기를 제공하고 구조가 지속성을 만들고 커뮤니티가 성장을 돕는다. 한글은 이제 중동에서 K-팝의 부산물이 아니다. 독립적 가치를 지닌 학습 대상이다. 6월 중순, 저는 마지막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리야드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한글로 쓴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 평화, 우정.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써요?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읽을 수 있어서 특별해요. 마치 비밀 언어 같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글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영어나 아랍어는 배워야 했지만 한글은 배우고 싶어서 배웠어요. 그게 달라요. 저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느꼈습니다. 선택의 자유, 자발적 동기, 주도적 학습. 한글은 중동 청소년들에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매개체였어요. K-팝이 문을 열었지만 한글이 방 안으로 들어온 건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7월 초, 저는 두바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으로 떠나는 길이었어요. 탑승 전 커피숍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 10대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너 토픽 시험 언제 봐? 다음 달이요. 사급 목표예요. 나도 준비 중이야. 같이 공부할래? 좋아요. 언제 만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중동에서 낯선 언어가 아니었어요.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다고요. 변하고, 퍼지고, 적응하죠. 한글이 중동에 온 건 우연이었지만 정착한 건 필연이었어요. 학습하기 쉬운 구조, 디지털 환경 적합성, 자발적 커뮤니티. 이 3가지가 만나 새로운 언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동 청소년에게 K-팝은 한국어를 알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한글은 계속 쓰게 된 언어가 되었다. 이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목격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전부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현상은 계속될 거였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중동의 10대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쓰며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겠죠. 그게 언어의 힘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요.